7월까지 지난해보다 43조 원 넘게 세수가 덜 거치며 나라 살림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세수 재축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59조 1천억 원이 덜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입니다. 세입 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3년 연속으로 10%대가 넘는 큰 폭의 오차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오차율은 14.8%에 달했는데 앞서 대규모 초과 세수였던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7.8%와 13.3%를 기록했습니다. 국세 수입 감소는 작년 4, 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의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의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합니다. 법인세가 25조 4천억, 양도세는 12조 2천억이 덜 거칠 것으로 예상됐고 부가세 9조 3천억, 상속증여세는 3조 3천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 재원 24조 원과 세계 잉여금 4조 원,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잉여금이나 그다음에 기금 여유 자금 등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국가 채무와 재정 수지를 악화를 억제하는 것이 저희 방침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교부금 23조 원은 지자체의 자체 재원인 재정 안정화 기금이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올해 예정된 지역 민생과 경제 활력 지원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하면서 기존 세수 전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회의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추계 모형의 전면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하반기 들어 처음 나온 7월 경상수지는 간신히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수출은 여전히 부진했지만 수입액이 워낙 크게 줄어 겨우 적자를 면했습니다. 불황령 흑자라는 지적에 한국은행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4, 4분기 되면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가 지금 회복되는 상황이지 우리 경제가 지금 불황에 빠진 상황은 아니다.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되면서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상저하고 흐름과 같은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좋지 못합니다. 최대 무역국인 중국발 변수로 수출이 반등을 시작했다는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애플에 납품하는 국내 삼성전자 등 전자업체들 역시 매출 증대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반기에 수출이 반등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제 버팀목인 내수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7월 민간 소비는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소비 위축에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 소비재 수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를 떠받친 수입의 급감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도소매업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도소매업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소비 많이 불안하죠. 특히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로 물가 상승 우려까지 커지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흑해 남서부에서 자폭 무인정이 촬영했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빗발치듯 기관포를 쏘는 러시아 해군 함정으로 자폭 무인정이 빠르게 돌진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지난해 7월 취역한 러시아 세르게이 코토프 함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자폭 무인정 5척을 격퇴했다고만 할 뿐 피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크림반도 서쪽 예브 파토리아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이 불을 뿜었습니다. 러시아 방공 체계를 노린 겁니다. І наші військово-морські сили, я дякую вам за цей сьогоднішній тріумф.
знищено систему ППО окупантів на землі нашого Криму.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남쪽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잠수함과 상륙함이 파괴되고 조선소엔 큰 불이 났습니다. Проснулись от сильного грохота. Ребенок тоже проснулся. Где-то 3 часа ночи было. Перепугались все. Но нас трясло все. 우크라이나는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도 차근차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부 바흐무트북은 안드리 이우카 마을을 탈환했고 자포리자 남쪽에선 러시아 보급로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를 올해 가을 중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225km의 유럽 스톰 섀도 미사일은 이미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에이테크스는 이보다 사거리도 길고 차량으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해 실전 배치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력에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대홍수가 휩쓸고 간 리비아 북동부 도시 데르나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도시 곳곳에 방치된 시신으로 인한 콜레라 등 전염병이 도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프랑스 의료팀은 데르나에 천막으로 된 임시병원을 세웠습니다. 러시아 긴급구조대는 수색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수재민 25만 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29톤의 구호품도 도착했습니다. 그리스 구조대원 4명은 수해 현장 데르나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باسم السيد رئيس الحكومة وباسم الحكومة الليبية وباسم الشعب الليبي الكامل بأحر التعازي لإخوتنا وأشقتنا في دولة اليونان. 유엔은 대홍수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이재민도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홍수 피해는 동서로 분열된 리비아 내정 혼란과 두 행정부의 엇갈린 대응으로 더욱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정치 분열로 댐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두 개 댐이 쉽사리 무너진 데다 댐 붕괴 이후 대피하라, 집에 머물라는 엇갈린 지시가 함께 내려진 것으로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쏟아지자 리비아 정부는 뒤늦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نطمن المواطنين إلى أن كل من أخطأ أو أهمل أو قصر وسبب في هذه الكارثة بالتأكيد حتتخذ ضد النيابة الإجراءات الحازمة وترفع الدعوة الجنائية بشأنه وتحيل 하지만 정치적 혼란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 반응이 리비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한때 대표적인 인기 상권으로 꼽혔던 이화여자대학교 앞. 학교 정문과 마주한 건물조차 통으로 비어있을 정도로 예전과는 모습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이대 정문부터 전철역까지 이어지는 거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가 3곳이 줄지어 텅 비어있어 휑한 모습인데 임대문이 안내만 붙어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이제 더는 월세를 감당하며 버텨내기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많이 모여들 다니고 분위기가 왁자지껄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차분해지고 지금이 지금까지 한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다른 대학가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를 넘기고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재개하며 특수도 기대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병원은 안 벌린다고. 겨우 유지할 정도. 사람 못 두잖아. 지금 권리 없어도 안 들어와요. 그냥 안 되니까. 그냥 없어요, 권리. 저 2년 반 동안 여기는 매출이 없는데. 실제로 올해 2분기 주요 대학가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서울 전체 평균치인 5.8%를 웃돕니다. 신촌 이대와 서울대 인근 공실률은 각각 9%, 6.1%. 코로나19 전인 지난 2019년 2분기보다 모두 늘었습니다. 특히 0%를 기록했던 건국대와 성신여대 부근의 공실률은 4%대로 치솟았습니다.
원인으론 주 고객층인 청년층들이 비대면 거래를 주로 하면서 학교 주변 상점은 잘 찾지 않게 된 게 지적됩니다. 온라인으로 그냥 보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느껴져서 네, 그래서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런 경향은 더 굳어졌다고 분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실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더 편리하고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그거는 굉장히 좀 두드러진 원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분명히. 또 고물가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청년들이 지갑을 굳게 닫아 대학가 상권 침체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인터넷 전기차 동호회 카페에 경남 거제시에서 구매한 전기차를 5,300만 원에 처분한다는 글이 올랐습니다.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거제에서는 4,600만 원 안팎의 전기차를 살 수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자는 차익을 700만 원 정도 얻을 수 있는 건데 거주지는 거제가 아닌 경기 평택시로 추정됩니다. 위장 전입을 했거나 지인 명의를 빌려 살지도 않는 지역에서 전기차를 사고서 되팔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전기차를 운영할 생각 없이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출고를 하는 행위 자체가 애초에 지원금을 설립하게 된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벌어지는 일로 평택시에선 전기차에 대해 2년 의무 보유 기간을 적용하고 이를 어기면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반면 거제시엔 이런 관리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싸게 사들인 뒤 빠른 출고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넘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악의적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게 있지 않나.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도 위장 전입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올해 전국에서 보조금이 가장 적은 서울시와 가장 많은 경남 거창군을 비교하면 차이는 1,000만 원에 이릅니다. 실제로 지난해엔 인천시로 위장 전입해 전기차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된 공무원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을 손질하는 등 실사용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구매 시에 일시불로 주면서 이런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추후에 세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라도 마일리지만큼 본인이 운행한 만큼 실수요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국비가 아닌 지자체별 보조금에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가 특정 지자체에다가 저희가 환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취재가 이어지자 거제시 등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 커피 전문점은 음료를 매장 밖으로 가져갈 때 여러 번 씻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컵에 담아줍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커피를 다 마신 컵입니다. 이 컵을 이렇게 반납기에 넣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은 원래 전국의 카페와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먼저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됐고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추진하는 환경부에서 갑자기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선택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녹색연합은 현재 시범 시행하는 지역에서 서서히 제도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일회용품 문제의 심각성을 관가하고 규제 권한을 자진해서 반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소상공인들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컵을 회수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전국 의무 시행이 철회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환경단체 등 반발은 물론 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 갈등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요즘은 농촌에서도 여성 창업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포기한 양서진 씨는 농촌에서 창업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수세미와 차, 비누를 만들고 틈틈이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나 할 때 제가 이제 필요로 할 때 지난해 말 연구기관들은 고금리와 대외 불확실성에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10만 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신규 취업자 수는 30-40만 명에 이르렀고 최근에도 20만 명대를 보이는 등 예상을 웃도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난 이유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기준 여성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54.7%, 같은 기간 남성은 71.9%로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대 이상을 보면 남성 고용률이 40대와 60대에서 하락한 반면에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습니다. 여성 고용 상승은 긍정적 현상이지만 저출산 현상과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곤 하는 30대 여성 고용률이 68%로 3.1%포인트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과 출산율이 함께 상승하면서 나타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도 M자 커브는 완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여성의 고용시장 유입이 저출산 현상 가속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는 지적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이보미 씨는 교편을 잡은 지 6년째 되던 지난 2018년 교권 침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교내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사태 등으로 인해 언젠가는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접 경험을 많이 듣는 게 이 가입의 이유인 것 같고요. 또 교육청이 단체로 보험을 가입하지만 또 그 사이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내용들을 당시만 하더라도 생소했던 교권 침해 보험 가입에 주변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주변에 추천했지만 그닥 반응이 그런 것까지 꼭 쓸 일이 있겠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씨처럼 사비로 보험에 가입한 교사가 5년 사이 무려 5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올해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도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와 맞먹는데 지시 불응과 위협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가입자가 늘어난 건 공적 구제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 탓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학교 안전공제회는 대부분 신체상 피해에 한정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교원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마다 보상 범위가 다른 데다 지원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회사 업무 수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회사가 나서서 그 업무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동안에 교사들은 자기들이 교육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도 교사 개인이 모든 걸 대응을 해야 했어요.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학생에 의한 폭행과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교원안전공제에서 전 범위에서 교원들이 사보험을 들지 않아도 될 만큼의 두터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도 보험 보상 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영업을 준비하는 유흥주점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성매매 알선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서울 신림동네 유흥주점과 접객원을 소개해주는 이른바 보도방 등 모두 150곳을 2차례에 걸쳐 강제 수사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거리 일대 16개 유흥주점이 보도방과 결탁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주들은 여성 접객원과 남성 손님이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자리를 옮겨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줬습니다. 성매매는 주로 유흥업소 뒤편에 있는 모텔에서 이루어졌는데
대금은 술값 등 유흥비에 포함해 받고 보통 현금으로 결제해서 기록이 남지 않게 도왔습니다. 일부 업체는 과거에도 적발된 적 있지만 그때마다 상호를 바꿔가며 10여 년 동안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도 불법 영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흥주점과 보도방 업주 등 7명을 구속하고 종업원과 접객원까지 모두 9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업주 가운데는 서울 관악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6명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수익 15억 6천만 원을 동결하고 153억 원 상당의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회의에서 가야 고본군을 세계유산 목록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 넘게 세계유산 등재를 끈질기게 추진해온 문화재청과 경남, 경북, 전북 등 지자체 관계자들은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가야 고본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지난 2013년 잠정 목록에 오른 이후 10여 년 동안 민관, 학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뤄낸 쾌거입니다. 가야 고본군은 1세기에서 6세기 중엽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번성했던 가야의 7개 고본군을 하나로 묶은 연속유산으로 경북 고령의 지산동 고본군을 비롯해 경남 김해의 대성동 고본군, 하만의 마리산 고본군 등에 해당됩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 고본군이 주변국과 공존하면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한 가야를 잘 보여주고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에서 등재 기준을 충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야 고본군이 세계유산에 추가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갯벌에 이어 16번째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반구천 안각화와 한양 수도성곽 등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벽을 가리던 커다란 천이 벗겨지자 갓쓰고 도포두른 사제의 조각상이 나타납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설치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성상입니다. 대성전 외벽에 동양인의 성상은 처음이고 또 수도회를 설립한 성인이나 성녀가 아닌 경우도 처음입니다. 두 팔을 벌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표현한 높이 3.77m의 성상은 대성당 우측 외벽 벽감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프란치스코, 도미니코 등 유럽 수도회 설립자들의 성상 옆에 마지막으로 비어있던 자리입니다. 김대건 신부 순교 177년이 되는 날에 열린 성상 설치 특별 미사와 축복식에는 한국인 성도 수백 명도 함께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과 이용훈 주교 등 가톨릭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도 특사로 파견돼 참석했습니다. 김 신부의 성상 설치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있는 유흥식 추기경의 건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유 추기경은 특히 다른 성상들과 조화를 위해 이탈리아 조각가들 가운데 공모하려던 바티칸을 설득해 국내 조각가인 한진섭 작가가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성상은 이탈리아 서북부 피에트라산타에서 8달 넘는 작업 끝에 완성돼 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티칸으로 옮겨와 설치됐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지난 1845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톨릭 사제로 서품을 받고 선교 활동 중 체포돼 25살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1984년 102명의 국내 순교자들과 함께 시성됐고 탄생 200주년이던 지난 202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1936 Gewinner der Olympischen Spiele in Berlin ist Son Kite.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의 강재규 감독이 8년 만에 선보이는 작품은 하정우, 임시완 배우 주연의 1947 보스턴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가슴에 일장기를 달아야 했던 손기정 선수.
해방 직후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이 되어 1947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태극기를 단 서윤복 선수와 만들어낸 감동과 기적의 순간을 담았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고 그때부터 이제 마라톤에 대해서 이 마라톤을 소재로 영화를 꼭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서윤복 선수를 어떻게 그 속에 던져놓고 42.195를 설계할 거냐 그리고 보여줄 거냐에 제일 방점을 찍고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 초청작 거미집은 김지훈 감독과 송강호 배우가 5번째로 호흡을 맞춘 작품입니다. 1970년대 걸작을 만들고 싶은 영화 감독이 검열 당국의 감시를 피해 재촬영에 나서며 벌어지는 블랙 코미디로 인간의 욕망을 다뤘습니다. 저는 이제 팬데믹 이후로 우리 시대에 또 어떤 시대가 영화 만들기가 가장 고난의 시기였는가 이런 걸 고민해 보니까 70년대라는 상황이 있었고 한국 영화의 위기 그리고 한국 영화의 돌파구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어떤 영화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되새김을 할 때 가장 좋은 적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각자의 욕망이 크든 작든 다 있는데 이 모든 욕망이든 우리 인생사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 모든 감정들이 다 이 거미줄 속에 다 갇혀 있고 엮여 있는 한 존재들이 아닐까. 신예 김성식 감독은 첫 장편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로 거장 감독들과 맞대결에 나섭니다. 박찬욱, 봉준호 감독의 조감독 출신으로 귀신을 믿지 않는 가짜 퇴마사 천박사가 강력 사건을 의뢰받으면서 펼쳐지는 모험을 코믹 액션 활극에 담았습니다. 코미디, 액션, 미스테리, 활극, 판타지 다 들어있게 남녀노소 외국인도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역량을 최대한 부족한 역량이지만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천박사 역의 강동원 배우와 함께 이동휘, 이솜, 허준호 배우가 박진감 넘치는 연기로 추석 흥행 대결을 펼칩니다. YTN 홍상입니다.